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미국 아마존 금융사업 분야 1위 베스트셀러. MJ 드마코 지음 신소영 옮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출판사는 토트 출판사입니다. 책 커버 표지에는 이게 부라는 것이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알고 있듯이 꼭 나이가 들어서야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틀을 깨워주기 위해서 좀 과장된 비유로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 그리고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탄 백만장자라는 게 사실 강력한 비유이기도 한데 반드시 나이가 들어서 휠체어를 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젊은 나이에 휠체어 타고도 충분히 백만장자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틀을 조금 바꾸어서 휠체어는 빼고 휠체어를 타도 백만장자는 될 수 있으니까 늙은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우리는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좋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되어 있지 않고 조금 미스테리하게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일단 책의 머릿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릿말. 람보르기니 예언이 실현되다. 추월차선은 오래전 내가 뚱뚱한 10대 소년이던 시절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되었다. 그 기회는 전설적인 자동차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몰던 낯선 사람 덕에 찾아왔다. 추월차선이 탄생한 후 나는 더 이상 부자가 되기 위해 일, 저축, 무조건적인 절약, 8%의 주식 수익률 따위에 매몰된 월급쟁이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책에는 람보르기니가 종종 예시로 등장하는데 이것은 내가 람보르기니 몇 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람보르기니라는 아이콘은 내 삶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예언은 내가 처음 람보르기니를 실제로 보았던 그날, 안주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내 엉덩이를 걷어찼다. 나는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하면 그런 멋진 차를 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들은 짧고 강력한 대답은 뒤에서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자세한 대답을 원했다. 그 남자와 나와 1분, 1시간, 1일, 아니 한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눠 주었으면 했다. 그 젊은 이방인이 나에게 람보르기니가 의미하는 것, 즉 부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멘토가 되어주길 바랐다. 그 남자가 차로 돌아가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도 한 권 집어주었으면 했다. 요즘 내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거리로 나설 때면 나는 역할이 뒤바뀌어 내 어린 시절의 그 장면으로 돌아간다. 나는 추월차선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전설적인 자동차 중 하나인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샀다. 일반인의 집값보다 비싼 차를 몰 기회가 아직 당신에게 없었다면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겠다. 주저할 새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을 뒤쫓는다. 당신의 차를 바싹 따라와서 흘끗흘끗 보다가 사고를 낸다. 주유하는 일조차 이벤트가 된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환경운동가들은 당신을 노려보고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물건은 시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람보르기니는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인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가 20분 년 전에 던졌던 질문을 받으면
책 한 권과 어쩌면 꿈까지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이 바로 나의 대답이다. MJ 드마코. 네, 책에 잠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던졌던 질문이라고 읽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부자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있다. 젊은 나이에 부와 경제적 자유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한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40년 일찍 은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지름길이 당신이 알아채기 어렵게 교묘하게 가려져 있다는 점이다. 당신을 인도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생각을 마비시키는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은 생각 없는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재무 전략 따위와 막연한 기대를 위해 꿈을 희생하길 강요하는 지시사항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범하게 돈을 버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 되기, 서행차선, 휠체어 탈 때쯤 부자 되기로도 대변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루하다.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수익의 10%를 주식에 투자하고 최대한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신용카드를 없애고 쿠폰을 모으고 그러면 당신이 65세쯤 되었을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지시사항은 곧 현재의 삶을 미래의 삶과 맞바꾸라는 의미다. 이런 방식의 삶의 여정은 너무 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지도 않다. 부를 항해에 비유하자면 천천히 부자 되기란 남아메리카 대륙을 빙 돌아 항해하는 것인 반면 추월 차선 방식은 파나마 운하, 즉 지름길을 통해 항해하는 일이다. 추월 차선으로 부자 되기란 부동산에 투자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또는 사업을 시작해라 등을 역설하는 통계적 전략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로 향하는 문을 여는 완전히 심리적이고 수학적인 공식이다. 추월 차선은 탁월함을 향한 일보 전진이며 실현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일에 가능성을 부여한다. 즉, 젊은 나이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퇴직하는 시점보다 수십 년 앞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평생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으며 그 시점은 당신이 18세든 40세든 상관없다.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50년 만에 가능한 일을 추월 차선을 통해 5년 만에 이룰 수 있다. 왜 지름길로 가지 못할까? 당신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불변의 질문을 던질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돈이 굴러들어오게 해줄 수많은 전략, 이론, 직업, 계획을 두루 쫓을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라. 외화에 투자하라. 야구선수로 성공하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난 뭘 하면 되지? 라고 소리친다. 이제 그만 멈춰라. 해답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왔느냐에 있다. 다양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격언 한 문장으로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하던 일이나 계속하라. 무슨 뜻이냐고? 멈추라는 말이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둬라. 전통적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버려라. 사람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둬라.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라. 이 책의 대부분은 나의 하지마, 안티 어드바이스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는 부의 비밀을 풀고 당신이 현재 있는 길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지름길로 인도하는 300여 가지의 탁월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지혜는 당신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믿어온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잊어야 한다. 당신의 현실은 나의 현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추월차선 방식은 당신이 이제껏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반박할 것이므로 어쩌면 당신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른다. 나는 당신의 부모님, 선생님, 재무 설계사의 주장에 반박할 생각이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공격할 것이므로 당신의 평범한 마인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추월차선 전략을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지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당신의 현실만 영향을 받을 뿐이다. 나는 31세에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리고 37세에 은퇴했다. 매달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만 수천 달러를 번다. 하루 일과가 어떠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 나는 부의 비밀을 풀고 평범하게 돈 버는 삶에서 탈출하면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들을 추구할 수 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당신의 꿈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당신의 꿈이 점점 더 불가능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서행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은 더 빨리 돈을 모아 부와 자유, 그리고 꿈이 실현된 인생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내가 그랬던 것처럼. 홈쇼핑 광고 멘트 같이 들릴까봐 걱정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겠다. 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스승 같은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다. 뭐든지 다 아는 척하는 느낌이 들어서 싫다. 차라리 나를 서행차선의 반스승 정도로 생각하라. 추월차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졸업도 없는 학교를 평생 다니는 것과 같다. 20년 넘게 배운 나도 아직 배울 것이 남았다는 걸 인정한다. 성공의 아웃소싱은 없다. 나는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부를 향한 절대적이고 확실한 공식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히 하라. 또는 인내하라.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인맥이다 와 같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가르침만을 발견했다.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공식은 불확실하다. 진짜 쓸모있는 공식은 수학적으로 짜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표현도 포함하지 않는다.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 수학적인 공식이 존재할까? 물론이다. 추월차선 이론이 그것이다. 나는 그 길을 향한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냐 마냐는 당신에게 달렸다. 추월차선이 쉬운 길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힘든 길이 될 것이다. 한 주에 4시간만 일하기 같은 방법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오즈의 마법사의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라고 안내해주는 것뿐이다. 백만장자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 나는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고 우리가 집 근처의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잔하며 이야기하듯 이 책을 써내려 갔다. 나는 여러분의 과거, 나이, 성향, 배우자나 교육 수준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여러분을 아래와 같이 가정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이 어딘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원대한 꿈이 있지만 지금 나아가는 길이 그 꿈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 불안하다. 여러분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대학생이거나 대학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은 만족스럽지 않거나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직업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 저축해 놓은 돈이 거의 없고 꽤 많은 빚까지 지고 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에 정기적으로 돈을 붓고 있다. 여러분은 부자를 보면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직업선수나 가수, 연예인 혹은 배우가 될 만한 신체적 재능을 전혀 타고나지 못했다. 여러분은 젊고 미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지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고 상당 기간 직장에 몸담았다. 하지만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은 없고 새로 시작하기는 귀찮다. 여러분은 직장에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했지만 남은 것은 경제나 회사 사정으로 인한 해고 통지서뿐이다. 여러분은 유명한 경제학 전문가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주식시장이나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적이 있다. 이 중 당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분명히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추월차선 전략을 발견하고 한데 모으고 배우고 익혀 인생에 적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나는 아직 머리숱이 풍성한 젊은 나이지만 은퇴했고 인생이 다소 따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의 추월차선을 선보이려 한다. 안전벨트도 단단히 맸고 커피도 준비되었다면 이제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천천히 부자 되기는 꿈을 짓밟는다. 10대 시절 나는 젊은 부자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부 플러스 젊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신체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배우나 가수 혹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뒤를 쫓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꿈을 포기했다. 진학하고 취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희생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마음껏 써보겠다는 꿈과 저택과 외제차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었다. 10대라면 누군들 그러지 않겠는가. 특히 내가 꿈꾼 것은 자동차, 그 중에서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였다. 내 인생을 바꾼 90초. 나는 시카고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는 친구가 별로 없는 뚱뚱한 아이였다. 나는 또래 여자아이들이나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었다. 대신 도넛을 한가득 물고 톰과 제리를 보며 소파에서 뒹굴기를 좋아했다. 부모의 보살핌은 받지 못했다. 부모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했고 우리 형제는 어머니 손에 자랐다. 어머니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KFC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던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직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로 군것질을 하거나 A특공대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는 등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다. 당시 내가 기울인 노력이라곤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기 위해 고장난 리모컨 대신 부러진 밉자루 막대를 들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또 집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갈 때만 움직였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주는 기쁨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이었다. 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도착했을 때 그것을 보았다.
80년대에 크게 흥행한 영화 캐논볼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나의 드림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마치 신을 목격한 신도라도 된 듯이 근엄하고 전능한 왕처럼 서 있는 그 차를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경이로움에 휩싸인 나는 어느새 아이스크림을 먹겠다던 생각도 까맣게 잊었다. 람보르기니 카운타크 사진을 내 방 벽에 붙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잡지에 나올 때마다 침을 흘리며 감상하곤 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정교하고 사악하고 터무니없이 빠른 그 차는 우주선을 본뜬 문을 달고 있었으며 불경스러울 정도로 비쌌다. 바로 그 차가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니. 몇 분간 넋을 놓고 있다가 한 젊은 남자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나와 차를 향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는 기껏해야 25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그 남자가 차 주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머리가 희끗하니 약간 벗겨지고 두개절은 진한 옷을 입은 나이 든 남자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아니면 억대 유산을 물려받은 부잣집 자식일 수도 있다. 아니면 운동선수거나. 그래, 그거다. 나는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결론 지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다. 저 남자한테 직업이 뭐냐고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내가 다가가자 차 주인은 두려움을 감추듯 억지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우와, 차 문은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열렸다. 나는 그런 식으로 문이 열리는 차쯤은 익숙하다는 듯이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내가 10대 불량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 남자는 친절하게 내 질문에 대답해 주었다. 발명가란다. 예상을 빗나간 대답이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 다음에 물어보려던 질문을 잊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 람보르기니 주인은 운전석에 앉아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인기와 재능은 필요 없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바로 그날 추월차선과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군것질은 그날로 끊었다. 나는 새로운 꿈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운동도 노래도 연기도 못했지만 인기나 재능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람보르기니를 마주친 순간은 90여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을 새로운 믿음과 삶의 방향 그리고 선택으로 채워지게 만들었다. 나는 언젠가 람보르기니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차를 직접 사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부러진 빗자루 막대를 내려놓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게 집중했다.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첫 번째,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중산층 옆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두 번째, 비교적 젊거나 35세 이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나는 일생의 40년 정도를 일하고 아껴 쓰는 데 바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세 번째,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털털이었다. 애초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네 번째,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이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실문을 읽었으며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 쇼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는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식의 광고를 비롯해 부동산 큰손까지 다양했다. 광고도 부동산 거물의 호언장담도 그럴듯했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우울증. 졸업 후 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비타민, 보석, 경영 잡지를 보고 구입한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장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등등 매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돈을 벌기 위해 구시대적인 잡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 갔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 쥐꼬리만한 돈과 거지 같은 일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꾼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반면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 연봉은 매일 4%씩 인상되었고 머스탱이나 어큐라에서 차를 뽑았으며 30평형짜리 타운하우스를 샀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 했다. 내 친구들은 평범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내 사업들도 자립하지 못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 심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시카고의 날씨 때문에 나는 더욱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주는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횟수는 햇볕이 나는 날만큼이나 적었다. 다시 말해 나는 거의 성공한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들에 질린 나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불을 향한 추월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첫 해에는 어머니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후 줄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심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 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취직을 하면 몇십 년씩 걸려 모을 돈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 보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다. 파트로 매주를 쏜다는 말을 내 말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 의지를 꺾곤 했다. 어머니는 한 주에 적어도 20번씩 이제 제발 취직해라 아들아 라고 소리 질렀다. 깨달음의 순간.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해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변화를 결심하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급하거나 미처 해결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옮겨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려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를 찾았다. 캔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자기네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웹 디자인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400의 사례금도 고맙게 받았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거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600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다. 다음 달 월세도 번 것이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고 나니 $5천만 복권에 당첨된 듯했다. 피닉스에서 보낸 몇 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많이들 공감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책의 저자는 이 이후에 역경을 극복하고 또 자신만의 기술을 개발하여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는지가 이 뒤에도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껏 들으신 내용에서 많은 공감을 하신 분들이 직접 도서를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 참 의미가 깊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라는 부분 중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를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챕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여러분이 뭐라고 읽거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자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걸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어느 주방장에게 물어보더라도 완벽한 요리는 재료들과 잘 짠 레시피가 없다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재료 조금, 저 재료 조금,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단계에 필요한 조리 방법을 거쳐야만 비로소 짠 하고 먹음직스런 요리가 완성된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된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여유를 갖고 이 구절을 다시 음미해 보길 바란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주방장을 다시 예로 들자면 요리는 곧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야구 선수는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사건이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이다. 하지만 그 사건 앞에 앞서 존재한 과정은 보통 무시해버린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다. 매일 이어지는 하루 4시간의 연습과 한밤중에 소집되는 즉석 게임,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훈련, 유소년 대표팀, 선수 발탁 좌절 등 인생 모든 여정이 과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 청년이 자신이 세운 인터넷 회사를 3천만 달러에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블로그 따위로 그 이야기를 접한다. 그런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러움을 산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내야만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다. 그 청년이 창고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에 대해 그 회사가 이율 21.99%, 신용카드 대출금을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다. 제이 다리우스 비코프는 1996년에 글라소 비타민 워터를 설립했는데 11년 후에 코카콜라로부터 41억 달러의 회사를 팔 것을 제안받았다. 그 파격적인 제안은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지난 11년간의 고생을 통해 갈고 닦은 과정은 조명을 받지 못했다. 수십억 달러 매각 제안이 사건이라면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기울인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는 과정이다. 내가 회사를 매각한 일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지만 그 성과는 과정이 있었기에 존재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좋은 집과 비싼 차를 보며 우와, 나도 저 사람처럼 운이 좋았더라면 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의 신기루만을 보고 있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를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그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4가지 요소로 지도, 차량, 길, 속도 이렇게 비유를 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관한 내용은 3, 4, 5장에 해당합니다. 지도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인도. 두 번째, 서행차선. 세 번째, 추월차선. 요리법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지도는 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에 따라 쓰여질 것이다. 두 번째, 차량.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책의 6장입니다.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의 차량은 오일, 연료, 엔진, 운전대, 유리창, 마력, 그리고 가속 페달로 이루어진 복잡한 존재로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 주어야 한다. 세 번째, 길. 이에 해당하는 챕터는 제7장입니다.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술자가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 외과 의사, 배관공 또는 트럭 운전사가 될 수도 있다.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자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나아가면 된다. 네 번째, 속도. 제8장에 해당합니다.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텅 비고 곧게 뻗은 길 위에 페라리를 타고 있다 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길은 사방이 막혀버릴 것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공짜가 아니다. 추월차선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은 거친 길 위에서 살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들이다. 부자가 되는 길에는 희생이 따르며 이미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부를 향한 여정이 쉬웠더라면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길 곳곳의 요철에 대비해야 한다.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요약, 추월 차선의 핵심. 부는 부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공식이다. 과정이 부자를 만든다. 사건은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길에는 위험과 희생이 따른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의미가 정말 깊은 책인데 꼭 이런 책을 소개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내용이 어려워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하고 멋있게 전달할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편집해서 읽어볼까? 이게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2주가 지나버렸네요. 그리고 한 번에 녹음이 안 되고 막 여러 번 나눠서 녹음하고 이러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좀 오디오 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돼서 여러 번 녹음하느라 다른 날, 다른 시간에 계속 녹음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제가, 내가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한 게 2021년 1월이거든요. 제가 정말 독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책을 못 읽던 사람이거든요. 안 읽던 버릇을 해서 못 읽는 사람. 이 독서력이라는 게 없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처음으로 선택을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책의 내용에 감명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아, 내가 인도에 있는 거지였구나. 나는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저 인도에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도 조금 방향을 이런 쪽으로 책을 조금 더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책 정말 정말 좋은 책이고 다른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자수성가하신 소위 부자라고 하시는 경제적 능력이 좋으신 분들의 집에 가면 꼭 한 권쯤 배치되어 있는 책으로 소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내용도 참 좋고 또 뉘앙스가 가끔은 좀 비아냥거릴 수 있게 들려서 그것이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되려 반대로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챕터 말미마다 요약을 해서 이렇게 3-4문장 혹은 4-5문장 정도로 핵심을 잘 정리를 해 놓아서 책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챕터를 빠르게 넘겨가면서 요약문부터 읽어보시고 또 가슴에 깊게 박히는 챕터부터 읽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 그 원문은 영어로 된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원서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에게서는 평이 많이 갈리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소에 문학을 즐겨 읽으시고 또 독서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원서로 읽으시고는 문장력도 너무 형편이 없고 또 말하는 투도 조금 천박스럽기까지 하다 이런 평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독서 모임에서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서 여기 신소영 님이 옮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참 잘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말을 잘 순화하기도 하고 표현을 조금 바꾸기도 해서 번역이 참 잘 된 책이다 라고 칭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상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책 소개 이후에 사설이 길었는데요. 제가 저에게 의미가 너무 깊은 책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터 드러커 책 중에서 또 아주 좋은 책 제가 발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